그날 무당집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무당은 며느리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짤랑 깨지는 것도 아닌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무당은 제 쪽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지금 바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전 순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무당의 얼굴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무당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이 아이 뒤에 사람이 둘이 따라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등골이 식은 땀처럼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쥐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제 손에서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사진을 눈앞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왜 이걸 숨기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기다니요? 저는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사랑한다기에 좋은 아이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무당의 다음 말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결혼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제가 놀라 되묻자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 결혼 일정 당장 미루세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한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아들은 이미 예식장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저는 그저 괜한 헛소리겠지, 미신일 뿐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은 미신이 아니었다는 걸요. 정말로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겪기 몇 달 전 아들이 갑자기 제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뭔가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이 그 말을 꺼냈던 날이 제 남편 기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여자 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딱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들뜬 사람이 아니라 마치 결심하고 참고 밀어붙이는 그런 얼굴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까? 결혼한다며 좋은 날 아니야? 아들은 잠시 망설입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인사하러 온 날, 문이 열렸을 때 그 아이는 참 평범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고 누가 봐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할 때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피가 돌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는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차갑지? 싶었지만 뭐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잠깐 사색이 되더니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니? 제가 물었죠. 며느리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그 말에 이상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겼는지라며 말했죠.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순간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왜 숨기려 했지? 며느리를 만난 뒤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늘 서 있던 거실 한쪽이 아니라 낯선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같은 곳.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늘 저만 바라보던 사람이, 그리고 꿈속 남편은 늘 같은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 저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꿈은 이상하게 며느리가 집에 다녀간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준비 내내 분명 밝게 웃고 있었지만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준비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이 끊기고 눈이 동그랗게 굳으면서 누군가를 보는 듯한 표정.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래? 며느리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요즘 가끔 뒤에서 누가 부르는 느낌만 들어서요. 그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뒤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언제나 뒤만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앞도 옆도 아닌 꼭 뒤를요. 결혼식장 투어를 하던 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잠깐 제 옆에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창가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는데 문제는 그 창문 쪽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반사가 되어야 할 며느리 얼굴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 예전에 큰 사고를 겪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게 가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무당집을 찾아가기 결심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 끝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의 꿈속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사진을 꼭 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순간 무당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말과 함께 제가 쥐고 있던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당은 사진이 떨어진 자리에서 사진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제 아들 결혼 상대인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당은 대답 대신 촛불을 하나 집어들고 그 불꽃을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작게 흔들렸습니다. 무당은 그 흔들림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사주나 궁합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무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알고 싶은 대답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혼하면 큰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겁니까?
무당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을 골라야 하는 것처럼.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보고 느낀 불편함.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느낌이라뇨. 무당은 촛불을 끄고 그 흐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뇨? 무당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보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늘 함께 다닙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당은 사진을 주워들더니 사진의 뒷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이 아이가 가끔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대화 중 갑자기 멍해지고 잠깐 자리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 아이는 때때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기 위치를요? 무당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손님이 보시는 그 아이와 그 아이가 데리고 다니는 것의 위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당은 사진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당집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예식장 상담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며느리가 조용해져서 옆을 돌아봤는데 며느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바로 여기 계셨는데요? 저는 화장실인가 싶어 둘러봤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상담실 바로 뒤쪽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툭 하고 나타났습니다. 걸어온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야, 어디 갔었니? 아까 여기에 없었잖아.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었는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복도는 제자리에서 전부 훤히 보여야 했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참으려고 했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아까 예식장에서 내가 못 본 거 하나 봤다. 아들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료 엄마, 그 아이가 순간 사라졌어. 복도 끝에 툭 떨어지듯이 서 있더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또 그런 거 보셨어요? 엄마,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사람이 원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상한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가끔 봐요. 뭐를? 얘가 한 번씩 제 옆에서 겹쳐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겹쳐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옷, 같은 표정인데 한 명은 웃고 있고 한 명은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빛이 없는 사람처럼요. 저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진짜 얘인지 가끔 헷갈려요. 그 말에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보시는 그 아이와 그 아이가 데리고 다니는 것의 위치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물만 한 모금 삼켰습니다. 얘야, 정말 이 결혼 그냥 미루면 안 되겠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서 이미 들은 말을 되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갔던 그 사람입니다. 무당은 바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예, 전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식장에서 그 아이가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무당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손님 옆에 있던 분이 조금 늦게 눈을 깜빡이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네, 같이 있던 아드님 말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움직였습니까? 며느리 될 아가입니까? 아드님입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났을 때 제 아들은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본 것과 아들이 본 시간이 어긋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시간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은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님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결정이요? 누구를 지킬 것인지요? 그 말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 예의상 인사만 나눈 상태였던 저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둘러댔습니다. 사돈댁 집 앞에 서자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피곤함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먼 걸음을.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어색한 차 대접이 오갔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돈댁 부부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는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제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심스레 말해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댁으로서 알아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 20살 때 친구 2명이랑 같이 놀러 나갔다가 그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은 다른 아이가 했고 우리 애는 옆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문제는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셋 중에 우리 애만 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갔고 한 명은 병원에 실려가는 길에. 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그 아이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자꾸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나만 내리면 됐는데라든지, 자꾸 같이 가자고 한다라든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침대에서 안 내려오던 애가 어느 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이렇게요. 그 말에 무당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보지 못한 또 다른 무언가가 늘 함께 다닙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 이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사돈댁 아버지는 대답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집안에서 신발장 문이 혼자 열리거나 우리의 방 불이 혼자 켜지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죠. 그 말에 저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는 그때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명 몫에 목숨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옆에 딸려온 게 있다. 언젠가 누군가는 대신 갚는다고. 그 말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문장과 완벽히 겹쳤습니다. 이 아이, 결혼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났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알려준 위치, 시 외곽 쪽 작은 강을 건너는 다리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리 중간에 서자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차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이상하게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 난간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붙여놓은 낡은 국화 꽃다발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살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서 누군가가 저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놀라서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긴 어떻게? 며느리는 조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입술은 살짝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 며느리는 난간에 손을 올려 살짝 쥐었습니다. 네, 저기 저쪽 차선에서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마침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저 차선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저 아래로 말을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눈은 한 번도 물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니? 며느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저더러 너만 내려라고 했어요. 근데 못 내렸어요. 언니가 대신 저를 밀었거든요. 그 말에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며느리는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기만 오면 언니가 항상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며느리는 제 옆 빈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바로 옆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을 돌아봤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깨 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계속 그래요. 뭐라고?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요. 그 말은 무당이 했던 말, 그리고 다른 동네 무당이 사돈 떼게 했던 말과 전부 똑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무슨 빚을 갚으라는 건지 너는 알고 있니? 며느리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곧 이 이야기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죄와 책임의 이야기로도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양가 가족이 모여 예복과 예물을 맞추러 갔습니다. 예복점에서 아들 커플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열어 둘이 서로에게 끼워주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매장 전체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몇 초 뒤 다시 켜졌습니다. 직원들은 전기 문제라고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잠깐 동안 분명히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던 그 짧은 사이 며느리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두 개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반짝였고 하나는 검은 그림자처럼 빛을 먹고 있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검은 반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그 사고가 난 것 같은 다리 위였습니다. 남편은 물끄러미 저를 보다가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더라. 저는 꿈속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흐릿한 형체가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젊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는 여길 떠나야 한다. 내가 결정해라. 그 말에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손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며느리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앉더니 손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어머니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누군가가 다칠 것 같으면 그래도 계속 같이 계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던 날 운전하던 건 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했어요. 근데 언니가 대신 운전했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한 짓이라고 말하면 다들 저를 버릴까봐.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부터 언니가 꿈에 나와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했다고요. 그 말은 영적인 빛 현실적인 죄책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일 결혼 안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제가 도망치는 것 같아서 또 무서워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당한테 들은 말이 있다. 며느리는 눈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을 그대로 하면 누가 하나 대신 갚는다고 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한단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당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저를 맞이했습니다. 결혼 내일이지요. 예,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대신 갚는다는 게 꼭 누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무당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목숨으로만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대신 말하면 됩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말해줄 순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선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 양가 가족이 모여 있었고 친척들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고 며느리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한쪽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쪽 거울에 흰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자. 며느리 바로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신 갚아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서 멸치볶음 냄새도 아닌 꽃 냄새도 아닌 차가운 물 냄새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만 여기 좀 보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곧 입장인데. 입장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신부 대기실 문도 두드렸습니다. 얘야, 너도 잠깐만 나오거라. 잠시 뒤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복도에 모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사고 얘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 사돈댁 부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 해도 돼요. 저 그냥 아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 저는 무당에게 들은 말, 남편 꿈, 사진, 무당집에서 들은 경고를 영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만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답니다. 그날 그 다리 위에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그래, 이제 내가 말해라.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운전했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눈을 감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 대신 가준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라고, 차 세우라고 언니가 계속 말했는데 제가 그냥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언니가 매일 와요. 저보고 내가 갚아야 한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당이 말한 대신 갚는다는 건 대신 죽는다가 아니라 대신 숨긴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는 걸. 아들은 한참 동안 바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며느리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다들 저를 떠날까봐. 아들은 눈을 감았다 뜨고 멀리 신랑 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그 사고에서 살아난 게 너라서 고맙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뭘 짊어지고 사는지는 생각 안 했어. 그 말은 누군가의 목숨값을 혼자 지고 살던 사람에게 처음 건네진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날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식장은 예약을 취소했고 양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파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잠시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자진해서 사고 조서를 다시 쓸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래전 기록을 꺼내고 진술을 수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돈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대신 숨겨줬던 죄를 이제는 같이 나눠서 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그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는 아들 옆자리가 되지 않은 그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다리 위는 조용했습니다. 물도 바람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난간을 천천히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언니가 안 보여요. 그래냐? 꿈에도 안 나와요. 대신 가끔 따뜻한 손 느낌만 나요. 뒤에서 이렇게. 며느리는 제 등 뒤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꿈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 하나는 여길 떠나야 한다. 떠난 건 아마도 미련이었을 겁니다. 숨기고 있던 죄책감, 두려움, 그 모든 것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버스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짧게 남편이 모습을 비췄습니다. 예전처럼 어두운 골목도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밝은 들판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심 안 해도 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돼버렸어. 남편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마음이나 조심해라. 너무 많이 안고 살지 말고. 눈을 뜨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